엄마, 저 왔어요. 문을 조용히 열며 속삭였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밤 공기는 제법 차가웠고 집 안에는 은은한 조명이 깔려 있었다. 몇 달째 병상에 누워있는 엄마를 떠올리며 마음이 급해진다는 조심스레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 순간 내 걸음은 거실 한가운데에서 멈췄다. 작은 테이블 위에 놓인 뜨거운 죽 한 그릇, 옆에는 따뜻한 물 한 잔. 집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화장실 문은 닫혀 있었다. 그리고 저 멀리 침실 안쪽에서 들리는 낮은 목소리. 천천히 가까이 다가가 문틈으로 바라본 장면은 내가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이었다. 침대 옆에 앉아있는 이는 시어머니 정숙 씨였다. 그녀는 내 친정엄마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닦아주고 있었고 손끝 하나하나에 애정이 느껴졌다. 엄마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표정은 편안했고 시어머니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돌보듯 따뜻하고 조용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시어머니와 친정엄마, 이 둘이 한 공간에 있다는 사실조차 상상하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보고 있었다. 내가 늘 경계하던 그분이 지금 이 순간 나를 대신해 엄마를 보살피고 있는 것이다. 은비야 왔구나. 시어머니가 문틈 너머로 나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못한 채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가까스로 고개를 끄덕였다. 옷 갈아입고 이거 죽 먹어. 너 출장 갔다 오느라 피곤할 텐데 내가 끓인 거야. 오늘 밤은 너 집에 가서 자. 남편이랑도 얼굴 좀 보고.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고 눈빛은 전혀 변함이 없었다. 내가 그동안 품어온 오해나 거리감이 무색할 만큼 따뜻하고 다정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삼켰다. 이건 낯선 친절이 아니었다. 진심이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나는 엉엉 울면서 시어머니를 껴안았다. 엄마? 저 너무 몰랐어요. 너무 미안해요. 정숙 씨는 내 등을 토닥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조용한 포옹 속에 모든 걸 담아내는 듯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엄마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 엄마라는 두 글자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의 시작이었다. 나 윤은비, 올해 34살, 결혼한 지 벌써 2년이 조금 넘었다. 남편 도윤과는 대학 동아리에서 만나 6년을 사귀고 부모님의 적극적인 후원 속에 결혼했다. 처음에는 모든 게 평화로웠다. 시댁도 친정도 같은 동네. 걸어서 5분 거리라 편리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가까움은 어느 순간부터 무게가 되었다. 매일 저녁 밥을 먹고 나면 발길이 자연스럽게 친정으로 향했다. 엄마는 내가 어릴 적 아빠 없이 자란 걸 항상 미안해했고 나 역시 그런 엄마를 누구보다 소중히 여겼다. 엄마 이정아 씨는 올해 63. 남편에게 버림받고 고등학교도 차에 마치지 못한 채 일하러 다니며 나를 키워냈다. 빨래 공장에서 분식집에서 마트 시식 코너에서 어린 시절 나는 엄마 손을 꼭 잡고 해가 지는 동네를 걸어 다녔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엄마를 두고 멀리 떠날 수 없었다. 하루라도 얼굴을 못 보면 왠지 마음이 헛헛하고 불안했다. 그런 나를 남편은 처음엔 이해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이 많아졌다. 요즘 우리 집은 그냥 너 쉬러 오는 곳 같아. 밥도 같이 안 먹고 말도 줄고 우리 진짜 부부 맞아. 그럴 때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겉으로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었다. 분명 저건 시어머니가 뒤에서 뭐라고 했겠지. 그녀는 항상 조용하고 다정한 척하지만 사실 내 눈엔 가식으로밖에 안 보였다. 그녀 정숙 씨는 누구나 인정하는 현명한 어른이었다. 지인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고 말투 하나도 정제되어 있어 예의 바른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자꾸만 그녀의 행동 속에서 의심을 찾았다. 제호 미소도 일부러 짓는 거 아닐까? 나에게 잘해주는 건 아들 보기에 좋아 보이기 위해서겠지.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나를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 그녀와 단둘이 있는 자리는 늘 불편했다. 차 한 잔도 편히 마시지 못했고 대화는 어색하게 끝났다. 그래서 늘 이유를 붙여 자리를 피했다. 오늘은 엄마랑 약속이 있어서요. 몸이 좀 안 좋아서요. 핑계는 끝이 없었다.
사실 그때 나는 내 감정밖에 보지 못했다.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힘들게 살아온 여성이기에 나는 엄마만 생각했고 시어머니는 그저 남의 편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나에게 시어머니의 친절은 어쩐지 불편하게 느껴졌다. 그녀가 죽을 끓여줘도 목도리를 떠줘도 나는 또 아들 앞에서 점수 따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했다. 남편 도윤은 속이 깊은 사람이었다. 그는 한 번도 강하게 나를 몰아쓴 적이 없었다. 그저 간혹 눈빛이 서운하게 변할 뿐이었다. 은비야, 우리 어머니도 사람인데 당신이 조금만 더 다가가줘 줬으면 해. 나는 당신 엄마한테도 잘하려고 노력해. 우리 둘 다 노력해야 가정이 되잖아. 그 말을 들을 때면 왠지 모르게 더 반발심이 들었다. 당신은 내가 어떤 마음인지 몰라. 내가 얼마나 친정에 의지하며 살아왔는지 모르잖아. 이런 억울함이 쌓여갔다. 그러던 어느 날 정화 엄마가 갑자기 쓰러졌다. 병원에서는 근육 위축과 고혈압 합병증이라고 했다. 갑자기 거동이 불편해졌고 화장실도 혼자 가지 못하는 상태였다. 나는 회사를 조퇴하고 돌봄 인력을 구해가며 엄마 곁을 지켰다. 밤에는 친정에서 자고 아침에 겨우 씻고 출근했다. 체력이 바닥이 나기 시작했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꼈다.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별 말이 없었다. 매주 전화는 오지만 잘 지내니 필요한 거 있니 정도의 말뿐이었다. 나는 더욱 확신했다. 봐, 결국 아무것도 안 해주잖아. 결국 말뿐이었어. 하지만 그건 내가 너무 많은 벽을 쌓고 있어서일지도 모른다. 나는 그녀의 진심을 의심했고 그녀는 그 벽을 넘지 못했던 것뿐이었다. 그 벽을 부순 건 생각지도 못한 그녀의 단 한 통의 전화였다. 밤 11시. 친정집의 창문엔 불빛 하나 없었지만 내 눈은 아직도 초점 없이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가 잠든 방 옆에서 얇은 요 하나 덮고 누워있는 나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아무도 몰랐다. 회사에서는 늘 밝게 웃고 동료들과 커피 마시며 농담도 했지만 정작 퇴근 후에 나는 맨몸으로 세상과 싸우고 있었다. 도윤에게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괜히 걱정시켜 뭐해? 나 혼자면 돼. 하지만 내 안은 이미 금이 가고 있었고 마음은 매일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엄마는 여전히 내 앞에서 걱정스러운 기색을 숨기며 말했다. 나야 괜찮아. 네가 이렇게 고생하는 게 더 미안하지. 그 말이 오히려 가슴을 찔렀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엄마의 딸이니까 누군가를 지켜야 하는 위치에 서 있다는 책임감이 나를 짓눌렀다. 남편 도윤과의 사이는 어느새 대화도 줄어들었다. 메신저에는 잘자 오늘 회의 길었어 같은 말뿐 같은 집에서 살아도 서로 다른 방에서 사는 기분이었다. 그날도 퇴근 후 엄마 집으로 바로 왔고 도윤은 아무 말 없었다. 이젠 말다툼도 하지 않는다. 서운함조차 말할 에너지가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저 서로를 피하는 듯한 침묵이 점점 두꺼워지고 있었다. 나는 점점 지쳐갔다. 돌봄 인력도 불안정했고 엄마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하필이면 그때 회사에서 갑작스러운 출장 일정이 생겼다. 내일 아침 일찍 지방 본사로 가야 해요. 오전 회의 끝나고 바로 올라오긴 하지만 인사팀장의 말에 머리가 하얘졌다. 엄마를 혼자 둘 수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때 마침 돌봄이 아주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정 선생님 죄송해요. 삼촌이 돌아가셔서 지방에 내려가야 할 것 같아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시간은 자정에 가까워졌고 나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다. 모든 것이 버거웠다. 회사 엄마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나 자신까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난 왜 이토록 외롭지? 그때 핸드폰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화면엔 정숙 어머님이라고 적혀 있었다. 여보세요? 은비야 출장 있다고 들었어. 걱정하지 마. 내일 아침 내가 정아 어머님 댁에 갈게. 너는 회사 일 잘 다녀오고 여긴 내가 맡을게.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짧은 한마디가 나를 숨도 못 쉬게 만들었다. 네, 괜찮아. 네가 믿고 맡길 수 있게 노력할게. 우리도 딸 가진 엄마인데 알지 걱정 말고 가. 통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핸드폰을 든 채로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끝이 떨렸다. 이건 단순한 도움의 제안이 아니었다. 내가 그동안 벽을 쌓고 차갑게 대하던 사람, 내 마음속에 가식이라 규정했던 그 사람이
이제 내 인생에서 가장 절박한 순간에 손을 내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그게 얼마나 무겁고 고마운 손인지 이제서야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 아침 해가 뜨기 전부터 나는 잠에서 깼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머릿속은 여전히 어지러웠다. 전날 밤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고도 한참을 망설였지만 결국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냥 몇 시간만 도와주시는 거니까. 자꾸만 그렇게 내 자신을 설득해야 했다. 주방으로 나와 조용히 커피를 내리고 있는데 현관문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아직 6시도 안 된 시각이었다. 은비야. 문을 열자 시어머니 정숙 씨가 손에 작은 보자기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트레이닝복에 점퍼 하나 걸친 단정한 차림.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보다 더 부드러운 미소가 담겨 있었다. 이른 시간이라 미안하지. 근데 엄마 혼자 두고 넌 마음이 안 놓일 것 같아서.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하며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왔다. 가방을 열어보니 안에는 수건 여벌옷 약봉지 그리고 손수 만든 생강차 티백과 인스턴트 죽이 들어있었다. 그 작은 보따리 안에 담긴 정성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묵직했다. 이건 다 뭔데요? 며칠 있으려면 뭐라도 챙겨야지. 그리고 정화 어머님, 지난번에 뼈 국물 좋아하신다 했잖아. 어젯밤에 조금 끓여놨어. 점심쯤 데워드리면 괜찮을 거야.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한 어머니로서 또 다른 어머니를 향한 마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화 어머님, 지금 주무시니 나는 주방 정리 좀 할게. 그녀는 자연스럽게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나는 멍하니 그녀의 등을 바라보다가 어느새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출장 준비를 하며 거울 앞에 섰는데 눈가에는 아직도 붓기가 남아 있었다. 마스카라를 바를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닦아내고 입술에 색만 살짝 얹었다. 괜히 눈물이 다시 터질 것 같아서. 집을 나서기 직전 시어머니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회사 일 너무 걱정 말고 오늘 하루 잘 다녀와. 여긴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오늘 밤엔 집에 가서 도윤이랑 같이 자. 남편도 요즘 너 얼굴 잘 못 보니까 많이 외로워하더라. 내일도 내가 정화 어머님 돌봐드릴 테니 걱정 말고. 그 말을 듣자 나는 울컥했다. 그녀는 단순히 도와주는 게 아니었다. 나의 인생을 감정을 그리고 균형을 함께 지켜주고자 하는 진심이 느껴졌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입에서 어머님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부드럽게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것은 최일 처음으로 내가 진심을 담아 그녀를 부른 순간이었다. 회사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왜 이제야 이런 따뜻함을 보게 됐을까? 늘 나만의 시선으로 그녀를 재단했고 거리 두었으며 오해만 키웠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나를 밀어내지 않았는데 늘 다가올 기회를 조심스럽게 기다려왔던 것이다. 그날 하루 내 마음은 마치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서서히 따뜻해지고 있었다.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마음 한켠이 계속 쿡쿡 찔려왔다. 회의 중에도 식사 시간에도 머릿속엔 자꾸 집 생각뿐이었다. 그것도 친정엄마보다 시어머니가 더 많이 떠올랐다. 애어머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실까? 엄마 약 먹는 시간 기억하실까? 혹시 불편한 건 없으실까? 처음이었다.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내 마음이 낯설지 않게 느껴진 건. 버스에서 내리자 날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다. 골목 어귀 엄마의 집 창문에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그 따스한 불빛은 마치 내 안의 무거움을 조금씩 녹여주는 듯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은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한 그릇과 물컵 그리고 작은 메모지가 놓여 있었다. 은비야 엄마는 방에 계셔. 약은 6시에 드렸고 죽은 다시 끓였어. 너무 피곤하면 여기서 자도 괜찮아. 엄마 정숙. 나는 그 종이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다. 짧은 글이지만 그 안엔 정성 배려 책임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조심스럽게 안방문을 열었을 때 그곳엔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시어머니는 엄마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웃고 있었다. 그 손엔 따뜻한 수건이 있었고 그녀는 정성껏 엄마의 손을 닦아주고 있었다.
손이 많이 차가우시네요, 정아 어머님. 내가 마사지만 조금 해드릴게요. 그래야 잠이 잘 오지. 엄마는 눈을 감은 채 작게 웃었다. 정숙 씨 손이 따뜻해서 좋아요. 우리 은비도 이런 손으로 자랐나 봐요. 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살면서 이런 장면을 보게 될 줄 몰랐다. 두 여인이, 한 사람은 내 생명의 뿌리, 한 사람은 결혼으로 맺어진 가족.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품고 보듬고 있었다. 그 순간 내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다. 시어머니가 내 존재를 느끼고 고개를 돌렸다. 왔구나. 오늘 힘들었지. 얼른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죽부터 먹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향했다. 죽을 입에 넣자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또 떨어졌다. 음식의 온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 때문이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내게 말했다. 은비야, 오늘 밤은 너 도윤이랑 집에서 자. 요즘 얼굴도 못 봤다며. 정화 어머님은 내가 지킬게. 내가 매일은 못해도 이렇게 며칠 정도는 도울 수 있어.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사실 제가 지금껏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어머님 마음도 존재도.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사람 마음은 서로 열릴 때야 진짜 닿는 거지. 이제라도 네가 내 마음을 알아줘서 나는 그걸로 충분해. 나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이제부터라도 이분을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자.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아직 못 열었던 문을 이제부터는 내가 먼저 열어야 한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말처럼 남편 도윤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왠지 모르게 지금은 시어머니와 엄마 두 분 곁에 있고 싶었다. 그리고 사실은 아직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조용히 안방 옆 작은 방에 이불을 펴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방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대화 소리. 시어머니와 엄마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정아 어머님 은비가 참 착해요. 겉으론 무뚝뚝해도 속정이 깊어요. 하하, 글쎄요. 전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늘 저만 보고 도윤이네는 좀 소홀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좀 속상했죠. 그래도 요즘은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사실 저도 예전엔 그 아이가 어렵기만 했어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동안 내가 혼자만 느꼈다고 생각했던 거리감과 오해, 그것이 사실은 서로에게 같은 무게로 남아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분도 나처럼 불편하고 조심스러웠던 거구나. 그날 새벽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열었을 때 시어머니가 아직도 거실에 앉아 있는 걸 발견했다. 무릎에는 작은 담요손엔 뜨거운 차 한 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다. 어머님 아직 안 주무세요.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조용히 웃었다. 네, 정화 어머님 주무시는 거 좀 확인하고 그냥 좀 생각 좀 하느라. 무슨 생각이요?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이다 말했다. 은비야, 나도 너처럼 시어머니가 있었어. 그분이 굉장히 엄격하고 말수가 적으신 분이었는데 내가 뭘 해도 잘한다고 칭찬해 준 적 없었지. 그래서 늘 긴장했고 거리도 두었어. 근데 그때는 몰랐어. 그분도 나처럼 불편했을지 모른다는 걸. 그녀는 컵을 내려놓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사람은 자기 마음이 아플 때 상대가 다가오는 것도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 그래서 네가 나를 밀어낼 때도 이해했어. 하지만 난 끝까지 기다리기로 했어. 네가 필요할 때 내가 진짜 곁에 있을 수 있도록. 나는 그녀 앞에 조용히 앉았다. 정말 죄송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머님을 오해했는지 몰라요. 항상 어머님이 연기하는 것 같다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알아요. 어머님이 제일 조용하게 제일 깊이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걸. 그녀는 웃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 손은 내 친정엄마가 늘 잡아주던 손처럼 따뜻했다. 은비야, 너는 나한테 꼭 며느리라서 소중한 게 아니야. 그냥 너라는 사람 자체가 너무 귀하고 이젠 내 딸처럼 느껴져. 그 말에 나는 주체할 수 없이 울고 말았다.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에 그녀는 나를 끌어안아 주었다. 그 새벽 거실 한가운데서 우리는 서로를 처음으로 이해했다.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감정. 그것이 바로 가족의 시작이었다. 도윤아, 오늘은
내가 저녁 준비할게.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서 있었다. 익숙하지 않은 풍경이었는지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뭔 일 있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 그냥 우리도 가끔 같이 밥 먹자. 요즘 너무 각자 사는 것 같아서. 그 말에 도윤은 잠시 멈칫하더니 말없이 다가와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우리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그날 저녁 오랜만에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그릇에는 단순한 반찬이 있었고 국물은 조금 짜기도 했지만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밥을 씹으며 서로의 눈을 마주쳤다. 그 조용한 식사 속에 오랫동안 굳어있던 감정이 서서히 풀리고 있었다.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저랑 같이 시장 가실래요? 시장 너랑 갑자기 왜 제가 어릴 때 엄마랑 항상 장 보러 다녔거든요. 그 기억이 너무 좋아서요. 이번엔 어머님이랑도 그런 시간을 갖고 싶어요. 그녀는 잠시 조용하다가 말했다. 그래 가자. 네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토요일 아침 동네 재래시장. 시장 입구엔 김이 나는 어묵통 찌개 냄새가 진동했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섞여 시끌벅적했다. 나는 시어머니 옆에서 카트를 밀며 물었다. 어머님은 어떤 생선 좋아하세요? 고등어. 도윤이도 어릴 때 고등어 조림에 밥 2공기 뚝딱 먹었지. 그녀는 이야기하며 자연스럽게 나의 팔을 잡았다. 그 손길은 예전 같았으면 조금 불편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마치 친정엄마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함께 야채를 고르고 떡 샘플도 먹고 서로에게 요리법을 물었다.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작은 반찬 가게 앞에서 갑자기 멈췄다. 은비야, 이 김치 여기가 맛있어. 내가 자주 사던 곳이야. 한 통 사서 너한테도 나눠줄게. 괜찮아요. 어머님 거 드세요. 아냐, 이젠 우리 같이 먹는 거야. 그녀의 말에 내 가슴이 따뜻해졌다.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 함께 반찬을 나눈다는 것. 그건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일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도윤과 시어머니를 위해 고등어 조림을 만들었다. 조금 태우긴 했지만 시어머니는 한 손가락 뜨자마자 웃으며 말했다. 이 맛이야. 이거지.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아직 연습 중이에요. 괜찮아. 음식은 정성이야. 그리고 네가 우리를 위해 만들었다는 게 제일 맛있는 거야. 도윤도 그 옆에서 나지기 말했다. 요즘 너 많이 달라졌어. 고마워.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가정이라는 건 완벽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조금 부족해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으려는 의지로 지켜지는 거라는 걸. 그날 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오랜만에 집안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만으로도 이미 충분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목요일 오후. 점심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가던 중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는 아버님이라는 2글자가 떴다. 은비야, 지금 어디니 엄마가? 정수기가 방금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어. 숨이 턱 막혔다. 나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가방을 들쳐맨 채 그대로 사무실을 뛰쳐나왔다. 손은 떨리고 입술은 바짝 말라갔다. 택시 안에서 계속 병원 주소를 확인하고 무릎 위에 올린 손을 주먹 쥐었다 펴기를 반복했다.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곳에는 너무나 낯선 풍경이 있었다. 하얀 침대 위에 누워있는 시어머니. 평소 단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창백한 얼굴에 산소 튜브를 낀 채 조용히 누워 있었다. 의사는 나를 보자마자 말했다. 가족분이세요? 당분간 입원이 필요합니다. 과로로 인한 저혈당 쇼크와 수면 부족 체력 저하가 겹친 상태입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다. 그동안 그녀는 얼마나 스스로를 돌보지 못한 채 남을 위해 살아왔던 걸까? 침대 옆에 앉은 아버님은 조용히 나에게 속삭였다. 은비야, 아빠는 회사 일 때문에 오늘 밤은 못 지킨다. 네가 엄마 좀 부탁해도 될까?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지킬게요. 무조건요. 그날 밤 나는 병실에서 혼자 시어머니를 돌봤다. 중간중간 깨어나시는 그녀에게 따뜻한 물을 건네고 미음을 준비해 입에 떠넣었다. 작은 스푼으로 미음을 한 입씩 드시던 그녀가 갑자기 손을 멈추고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내가 이렇게까지 누워 있게 될 줄은 몰랐네.
어머님 말하지 마세요. 지금은 쉬셔야 해요. 근데 말이야. 이렇게 네가 날 지켜주는 것도 참 이상하면서도 고맙다. 나는 그녀의 손을 살포시 잡았다. 어머님이 예전에 저희 엄마 지켜주셨잖아요. 이젠 제가 어머님을 지켜드릴 차례예요.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리고 살짝 고개를 돌리며 눈물을 닦으려 했다. 하지만 나는 그 손을 멈추고 직접 손수건으로 그녀의 눈가를 조심스럽게 닦아드렸다. 그 순간 한 간호사가 들어와 말했다. 따님이신가 봐요. 계속 곁에 계신 걸 보니 너무 다정하세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딸은 아니에요. 며느리예요. 간호사는 놀란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시어머니 되시는 분은 정말 복 많으시네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작게 속삭였다. 맞아. 난 복이 많아. 은비 너 같은 며느리를 얻었으니까. 그날 밤 병원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깜빡 잠이 들었을 때 내 꿈속엔 엄마와 시어머니가 함께 앉아 내 손을 잡고 있었다. 그 두 손의 온기가 너무나 따뜻해서 나는 잠든 채로 눈물을 흘렸다. 시어머니가 퇴원한 날 하늘은 화창했다. 하지만 그녀의 걸음은 여전히 느렸고 숨결은 가늘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택시를 타기 전 그녀가 내 옆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은비야, 내 병원에서 그랬잖아. 이제 내가 너한테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엄마라고 부르라고. 나는 멈춰섰다. 그녀의 눈엔 웃음이 있었고 어딘가 어릴 적 친정엄마가 해준 말 같았다. 그래서 나는 마주 웃으며 대답했다. 알겠어요, 엄마. 처음 부른 그 말. 엄마라는 두 음절이 내 입에서 흐를 때 내 안에 쌓여있던 모든 벽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듯 했다. 그날 저녁 나는 아예 엄마를 우리 집으로 모셔왔다. 2층 방은 계단이 불편하니 1층 거실 옆방으로 침대를 옮기고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난을 놓아두었다. 커튼은 연한 아이보리색 레이스로 바꾸고 침대 옆엔 작은 의자와 책을 몇 권 꽂은 책장을 놓았다. 은비야, 이 방 너무 따뜻하다. 이제 여기가 엄마 방이에요. 병원 냄새 대신 커피 냄새 나는 곳으로 바꿔드릴게요. 며칠 동안 나는 매일 새벽에 일어났다. 소고기와 물을 천천히 끓여 국물을 내고 죽 대신 부드러운 계란찜과 두부 요리를 준비했다. 그녀는 처음엔 부담스러워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자연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너무 고맙다. 사실 예전엔 네가 조금 무서웠어.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저도 엄마가 무서웠어요. 그랬구나. 서로 괜히 조심만 하다가 진심을 놓쳤던 것 같아요. 그날 오후 남편 도윤이 조용히 내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요즘 너 정말 달라졌어. 엄마가 내 얘기만 해. 네가 끓인 국이 더 맛있다나 뭐라나. 나는 그 말에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게 아니라 엄마가 이제 제 입맛에 맞춰주신 거예요. 저보다 더 큰 사람인 거죠. 도윤은 내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이제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 같아. 그 말에 나는 순간 울컥했다. 가족이라는 건 피가 이어졌느냐가 아니라 서로를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내는 과정이란 걸 이제서야 제대로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친정엄마가 놀러왔다. 그녀는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고 나는 부엌에서 과일을 썰었다. 은비야, 너 요즘 얼굴이 편해졌다. 정말요? 응? 너한테 엄마가 둘 생긴 느낌이야. 나는 이제 마음이 놓여.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조용히 과도를 내려놓고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다. 나는 누군가의 딸이고 또 누군가의 아내이고 어느새 누군가의 엄마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봄이 오기 전 마지막 눈이 내리던 주말 오후, 우리는 세 식구가 따뜻한 거실에 앉아 있었다. 엄마는 두툼한 무릎 담요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나는 따뜻한 유자차를 손에 들고 시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다. 은비야, 혹시 너 요즘 입맛 없고 피곤하지 않니? 나는 웃으며 눈을 깜빡였다. 눈치가 진짜 빠르시네요, 엄마. 진짜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응, 아기야. 아직 초반이라 조심스럽지만 우리에게 아기가 생겼어요. 그녀는 한 손으로 내 손을 덥석 잡았다. 그 눈엔 놀라움과 감격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내가
할머니가 되는 거구나. 그리고 저는 이제 엄마가 되네요. 그 순간 거실 가득히 조용한 환희가 퍼져갔다. 우리의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담긴 의미는 너무도 컸다. 며칠 후 우리는 셋이 함께 시장에 갔다. 시어머니가 손수 고른 미역을 한 다발 안겨주시며 말했다. 이건 몸 풀 때 꼭 필요해. 좋은 걸로 골랐어. 고맙습니다, 엄마. 요즘은 제가 엄마 덕분에 매일 배우고 있어요. 그녀는 웃었다. 내가 더 이상 어색하게 어머님이라 부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엄마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는 한 발자국씩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남편 도윤도 변했다. 그는 매주 일요일이면 두 어머니를 모두 데리고 공원 산책을 나갔다. 그 모습은 멀리서 보면 마치 오래된 가족 사진 속 장면 같았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이 내게 말했다. 네가 우리 가족을 하나로 만들었어? 나는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다. 아니야. 우리가 서로에게 시간을 줬을 뿐이야. 그리고 누구 하나도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사랑은 특별한 사건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다. 매일 반복되는 소소한 순간들, 한 숟가락 국을 나누는 일, 아픈 밤을 함께 지켜주는 일, 서로를 끝까지 기다려주는 일. 이제 나는 그 모든 걸 통해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리고 더는 망설이지 않고 말할 수 있다. 엄마 나 정말 행복해요. 엄마는 웃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내 배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다. 얘야, 넌 참 복받은 아이구나. 엄마도 시어머니도 아빠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까지 다 곁에 있으니까. 그 말에 눈물이 찔끔 났다. 하지만 이번엔 아프지 않은 눈물이었다. 그건 지금껏 내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불안과 미움을 씻어내고 이제야 비로소 사랑과 평화를 마주한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눈물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기 전 작은 일기를 남겼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시간으로 만들어진다. 서로를 기다린 시간, 오해를 견딘 시간, 마음을 열기로 결정한 순간들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 이 집은 이제 나의 진짜 집이다. 그리고 이 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께 조심스레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나요? 오랫동안 오해했던 가족 마음을 열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던 관계, 혹은 용기를 내지 못해 아직까지도 거리를 두고 있는 누군가. 사실 우리는 누구나 크고 작은 오해 속에서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오해가 쌓여 벽이 되고 그 벽이 높아지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마음은 멀어지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처럼 그 벽 너머에도 누군가는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말 한마디를 건네주길, 손을 내밀어주길, 따뜻한 눈빛 하나라도 닿기를.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른 사람, 떠오른 장면, 그리고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거나 아려운 순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진심을 나눠주세요. 작은 이야기 하나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혹시 지금 가족과의 사이가 서먹하다면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조금은 용기 내보셔도 좋지 않을까요? 그냥 밥 먹었어 이 한마디면 충분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이야기 누군가의 마음을 녹여줄 수 있을 것 같다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공유해 주세요. 같이 듣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은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저희 채널이 더 많은 분들과 따뜻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